선생님께서 이번 신작 할매를 쓰실 때 그 생성형 AI 챗GPT를 조수로 활용하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조수로 활용했습니다. 제 컴퓨터에 돌아가면 그렇게 해서 정리한 자료가 1, 2, 3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럼 쓰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근데 물론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점이 뭐냐 하면, 그리고 사람이 사라진다 한들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이 세계 또 지구라는 별 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또 뭐 그 뒤에 살아남은 다른 존재가 또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올해 83세이시잖아요. 네. 선생님이 1943년생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모신 작가분들 중에 최고령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왕성하게 현역 작가로 활동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내가 잘난 척하기로 말하자면 70대 뭐 중학생을 독자로 둬서 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금도 아마 83세 세계에서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늙은이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맞습니다. 예. 네,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예. 그런 힘이 있으시죠. 새로운 작품을 쓰려고 그러고 새로운 형식을 끊임없이 실험해보고 세계에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한 얘기다 하는 거를 늘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선생님께서 이번 신작 할매를 쓰실 때 그 생성형 AI 챗GPT를 조수로 활용하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조수로 활용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지금 듣고 너무 깜짝 처음으로 놀란 질문하셨어. 여태까지 중에서 거예요. 네. 그 누구도 질문을 안 하고 지금 처음 하셨어. 아 정말요? 예, 근데 예. 저는 예.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 저희 부모님도 챗GPT를 이렇게 일상적으로 활용하시진 않으시는데 83세 거장과 챗GPT의 만남이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쓰시게 이제 됐어요? 가령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구성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네. 나무가 600년 된 나무가, 이건 이제 실제 있는 사실이니까 600년 된 실제 팽나무. 정해진 네. 틀이죠. 600년 된 팽나무. 그다음에 또 뭐 시대 배경.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가 했을 때에 뭐 시적 산문 또는 산문시 또는 뭐 우화, 굿 형식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상정해 놓고 구성의 방법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대여섯 가지를 챗GPT하고 토론을 해. 너 어떻게 챗GPT와 토론. 생각하니? 이게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네가 골라봐. 그러면 와. 이렇게 답변이 와서 요거하고 요거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하려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래갖고 그거 또 토론을 해요. 와.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같이 결정을 해요. 같이 결정. 그렇게 해서 그게 나와요. 그게 그러면 한 A4 용지로 한 20장 정도로 쫙 그게 진행이 돼서 정론이 돼요. 그러면 이제 구성이 나왔죠. 그러니까 나하고 챗GPT가 같이 논의를 한 거지. 충분히 논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네. 자료를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니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챗GPT가 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얘기도 하고 뭐 불교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관념적 배경을 또 놓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형식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하나의 밑그림이 이렇게 생기죠. 그럼 쓰는 거예요. 제 컴퓨터에 돌아가면 그렇게 해서 정리한 자료가 1, 2, 3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식에 대해서, 이건 구성에 대해서, 이거는 뭐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논문을 한 편씩 쓰는 될 정도로 풍부하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챗GPT로. 그리고 이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을 활용하는 본인 주체 여기가 기본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돼.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지가 그럼요. 네. 준비를 많이 해야 얘하고 이게 되는 거지. 준비 없이 그냥 네가 한번 해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아마 처음부터 안 될 거야. 아마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점이 뭐냐 하면 네. 기계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쪽에 질문이나 얘의 성향을 금방 파악해 가지고 그쪽으로 맞춰주면서 계속 나가는 거. 맞아요. 예. 그게 그 기계의 특성이면서 단조로움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LP에서 디스크로 넘어갔을 때 느꼈던 당혹감 있잖아요. 그 섭섭함. LP 시대에 가졌던 그 음감의 추억이랄지 느낌이 있잖아요. 디스크로 넘어갔을 때 그 맑고 뭔가 투명하고 건조한 듯한 그런 걸로 딱 넘어갔을 때 그 소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긴 했지만 이거하고는 다른 뭐 어떤 섭섭함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얘한테 무슨 문학 작품을 쓰도록 시켰다든가 그림을 그리도록 시켰다든가 했을 때 오히려 서툴고 투박했던 인간의 손길이 사라진 어떤 매끈함 그런 게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아마 진공지능이 발전을 한다고 해도 부족한 측면이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못 그린 아이들의 그림이 우리한테 감동 주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인간의 면모가 훨씬 앞으로 더 강조되고 오래 남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챗GPT를 활용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충분히 되겠다 하는 게 추리소설 같은 거. 이건 뭐 단순하니까 뭐 사람 죽였어 범인을 찾아야 돼. 그 수수께끼의 연속이 추리소설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얼마든지 아마 사람이 쓰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추리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챗GPT한테 시키면 네. 틀거리 주면 되잖아. 뭐. 그렇죠. 어느 정도 정해져 캐릭터 또 있으니까. 몇몇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추리 소설을 근사하게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런데 본격 문학 작품은 불가능할 거예요.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상상력의 세계 그런 세계를 넘나들어야 되고 네. 이제 이게 또 여백도 남겨야 되고 여백은 뭐냐면 이 얘기 딱 하고 이 얘기 했는데 이 사이에 독자가 상상하는 그 여백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거든요. 딴소리 하는 것 같은데 가서 저게 무슨 의미지? 이건가? 이런 걸 줘야 되거든요. 네. 너무 치밀하게 짜여 있어도 안 되겠네요. 네, 챗GPT는 그런 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요번에 할매를 쓰면서 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새로운 경험을 또 하신 거겠네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정말 건강한 밸런스를 갖추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기술에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챗GPT라는 거 익숙하지 않고 저걸로 무슨 뭐 소설 쓰는데 도움을 받겠어 라고 이렇게 밀쳐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거부감이 없으셨나요? 예, 왜냐면 그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뭐 연필을 쓰다가 볼펜을 쓰다 붓을 쓰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타이프라이터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쓰는 도구만 해도 장길산을 한 5만 매 10년에 걸쳐서 예, 연재하셨던 장길산. 그 뭐 파지까지 치면 한 4, 5만 매 될 텐데 그걸 손으로 썼잖아요. 지긋지긋하더라고 손으로 쓴 게. 그래갖고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군가가 타자기를 전동 타자기를 그래갖고 그것도 그걸 타닥타닥 치고 있길래 야 너무 신기해서 금방 전동 타자기를 바꿨어요.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조금 있더니 르모툴하고 워드 프로세서 타자기에서 조금 더 나간 그게 나왔죠. 그걸 쓰다가 그다음에 제가 베를린 망명 시절에 매킨토시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286이죠. 아레아 한글 막 나왔을 때. 그래서 그 매킨토시에다 그거 넣어서 쓰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5년 동안 징역 살고 나왔더니 그때 인터넷에 이제 메일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기 시작했어. 그래서 386이죠. 그거 해서 쭉 그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그대로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젊은 작가들 전혀 한 명도 없을 때 제일 먼저 인터넷에다 연재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웹에다 연재를 했어요. 그 제일 먼저 한 게 개밥 빠르게 변화예요. 그 인터넷에 연재. 네, 인터넷에 연재한 겁니다. 네이버에. 와,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원리 어댑터셨구나. 예, 늘 그랬어요, 늘. 와. 그리고 시인들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저거 나왔을 때 그 트위터. 트위터. 그 트위터 시를 시조도 뭐 있고 뭐 하이쿠도 있다며. 그러면 왜 트위터 시라고 왜 형식이 없을 수가 있냐?
근데 전 선생님이 이렇게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데이비드 호크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호크니도 이제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또 전시를 하시고 그 와, 작가 우리 이제 집사람 좋아하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할아버지가 되셔서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너무 멋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선생님이 호크니 예. 같다는 예, 뭐 생각을 하여튼 했습니다. 새로운 도구나 그런 그 저기가 오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배우고 금방 적응하고 그런 편이에요. 예. 그런 게 참 요즘 작가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끊임없이 자기 동시대하고 같이 가면서 모색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원로는 여기다 꽃 달고 예술원 들어가고 뭐 심사하고 무슨 회의하고 그러는 원로가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하고 같이 문화적인 작업을 하고 같이 기획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러다가 죽어야 좋잖아요. 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작가가 되셨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할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진짜 한 50페이지가 넘어갈 때까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 사실은 중간에 뭔가 스님의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수도자 혼자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사회가 형성된 마을의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절반 이상이 자연과 관념적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몽각 스님도 50페이지가 지나서 나와요. 예. 그래서 앞에 50페이지까지는 자연 근데 얘기죠. 계속 새 이야기인 새 거예요. 얘기죠. 까마귀, 개똥지박이. 백나무가 자라는 네, 얘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몽각 스님이 죽고서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또 도요새로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도요새가 죽고 갯벌에 갔을 때 그 갯벌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생합 조개를 캐면서 사람의 사회로 연결이 되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시간을 잡은 게 그 하제포구가 마을이 형성된 게 300년 됐대요. 300년 전이래요. 그러니까 600년 남으니까 그 전에 300년 사람 없는 세계야.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 생긴 뒤에 이제 그 본격 소사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 앞부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사람이 빠진 서사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거기에도 다 의도가 있으셨던 거네요.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은 이유가. 그럼요. 그리고 사람이 사라진다 한들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이 세계 또 지구라는 별 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또 뭐 그 뒤에 살아남은 다른 존재가 또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야, 저는 이게 정말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도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은 소설이 처음 아니신가요?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고 자연 묘사를 저렇게 길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 갯벌도 틈만 나면 거기 사니까 그 지역에 자동차만 몰고 나가면 뭐 5분 10분이면 그냥 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는 또 이렇게 핸드폰 갖고 뭐 찍어서 이렇게 딱 하면 질문하면 금방 풀 이름이나 꽃 이름이 금방 뜨거든요. 네. 그런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산책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게 관심이 가면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을 땐 몰랐는데 그 뒤에는 어찌나 그렇게 새들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진짜 다양한 종류의 새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저도 눈길을 돌리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예, 관심을 가지니까. 그리고 불교적인 요소들도 많이 담긴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야기가 죽은 개똥 쥐바귀의 몸 속에 있던 뱃속에 있던 팽나무 열매 씨앗이 팽나무가 되어 자라고 그 팽나무에 다시 개똥 쥐바귀 새들이 날아와서 열매를 먹고 이런 것들이 그 윤회 사상을 반영한 거 아닌가요? 예. 석가모니의 그 바로 연기.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얽혀 있다는 거. 얽혀서 이렇게 같이 돌아간다는 거. 그게 관계의 그물망에 우리가 있다는 거. 인과에 의해서 저지르고 짓고 그것이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순환되면서 간다는 거. 낳고 죽은 거 생사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런 관계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특히 열반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죽음은 변화에 지나지 않아. 이 관계가 계속 가는 거야. 그런 말하자면 문명관, 우주관을 갖고 있는데 불교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평화롭게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데 대단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매를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바로 그런 관계의 순환 그런 구성의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을 팽나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팽나무가 주인공이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팽나무의 시간이 뒤에 엄정하게 받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사람 속에 팽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팽나무의 시간 속에 사람의 삶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옆으로. 그 나이테 안에 예. 층층이 쌓여 있는 층층이 쌓여 있는 팽나무의 기억이기도 하고 그런 상징성을 팽나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흘러가죠. 인간의 역사는. 네. 그러면 그 팽나무가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뭐 경신대기근 그리고 뭐 굵직굵직한 여러 사건들 해서 일제강점기 근현대사까지 그 세월을 다 지켜본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람은 다 죽고 세대가 교체되지만 팽나무는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으니까.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 자리에. 거기서 착안을 하신 걸까요? 예. 거기가 미군이 그 기지를 사용하려고 다 내쫓았거든요. 비행장 기지요. 예. 그 왜냐면 다녔고 바로 너무 가깝다. 위험하다. 너희 다 나가라. 6개 마을을 보내서 국방부가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저 팽나무를 상징적으로 지키려고 이렇게 거기 손 못 대게. 예. 그래서 그 바로 앞에가 수라갯벌이고 마지막 남은 갯벌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거를 공항으로 바꿀 군사공항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키려고 이제 저 나무를 상징화한 거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방문화재 지정하고 천연기념물 지정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저건 못 건드려. 진짜 그 지킴이 나무, 선악나무가 됐네요. 된 거예요. 근데 그 팽나무가 바로 소설 제목인 할매인 거잖아요. 근데 왜 팽나무를 할매라고 표현을 하셨나요? 저게 사실은 양성이에요. 그래서 암수가 스스로가 없군요. 그 스스로가 암꽃과 수꽃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마다. 그래서 암꽃이 피는 가지와 수꽃이 피는 가지가 따로 있어. 그래갖고 이게 할매 둘 다 성격을 갖고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대개 우리가 옛날부터 고대부터 쭉 그 나무를 신앙의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그 나무 자체를 위대하게 보고 나무 자체를 신성시했다기보다는 대지 모신의 상징으로 늘 나무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아라고 그랬을 때 가이아도 그게 사실 여신, 네, 대지의 여신. 또 마고 할미 세계를 창조했다는 우리 신화의 마고 할미의 경우에도 그게 여신으로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지 모신의 상징으로 했을 때의 할매인 거죠. 소설 속에 여러 가지 근현대사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조선 후기에 동학농민운동 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하셨어요. 그거는 따로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근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출발한 거예요. 네. 그거보다 더 위에 쪽은 너무 멀어서 모르겠고 바로 우리하고 지금 직결해서 연결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게 근대에 대한 기억들이거든요. 근대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바깥 세계를 겪으면서 부딪히면서 생겨난 의식이기도 자의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 생각하는 역사 시대 구분론이나 또 시간관념이나 서양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세 봉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시대 구분론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근대를 얘기하는 건 왜 그 근대를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본주의 세계 체제하고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그것이 세계를 규정했으니까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근대 세계 체제라는 거를 현실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근대라는 개념을 우리가 따져보는 건데 그렇게 볼 때에 자생적 근대의 출발점을 동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자생적이란 말이 중요하네요. 그럼요. 네. 자생적인 거. 누가 거기다 부여한 게 아니고. 맞아요. 그는 뭐 네. 서양에서 온 신학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게 참 재밌는 게 그게 천주교라고 부르는 서학의 자극에 의한 것이었거든요. 참 재밌는 게 전 세계에서 천주교가 전래된 역사상 선교사에 의해서 또는 그 천주교 주체적인 의사에 의해서 발생하지를 않고 서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스스로 지식인들이 이거를 좀 더 알아야겠다 해서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전례는 전 세계에 없는 거죠. 조선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 사회는 이게 새로운 근대 사상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성경을 축약해서 이런 것들을 북경에서 구해다가 독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일 처음에는 지식인 중심으로 퍼져갔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게 이제 중인층 이하의 사람들. 성도 없고 엄청난 그 신분적 차별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걸 급속하게 받아들여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극에 의해서 저게 서학이니까 아니야 우리 동학이야. 이렇게 해서 동학이 나오게 된다는 건 사실 아주 이건 뭐 거의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리고 동학에 이제 시작했던 최재우가 그 성경을 봤다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또 뿌리가 있었군요. 뿌리가 있으니까 그 자극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의 그걸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동학 그 얘기 중에서 내가 제일 존중하고 근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대교주인 최시영입니다. 최시영이 이제 35년 이상 36년을 이제 도망다니면서 동학의 말하자면 철학적 깊이나 사상적 깊이를 이렇게 쌓아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일화가 이제 소백산맥 뭐 일대에서부터 해갖고 태백산맥 그 일대까지 이렇게 쫙 퍼져 있거든요. 그 최시영을 중심으로 했던 전도 일화들 그게 아주 굉장한 보물창고예요. 그래서 이것도 소설로 또 나올 수 있겠는데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와, 진짜 이야기거리가 여기까지 차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양반 별명이 최시영이라는 이름보다는 백성들은 뭐라냐면 최보따리라고 그랬어. 최보따리. 최보따리. 보따리 메고 그냥 맨 돌아다니면서 그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는 데마다 나무 한 그루씩 심고 그리고 밥 얻어 먹으면 그 집에서 멍석 한 장 짜주고 그러고 떠나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이렇게 스피노프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번들 초이 그래가지고. 좋잖아요. 보따리 최보따리. 보따리. 네. 끝나갈 것 같아요.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팽나무가 하는 말로 끝나잖아요. 이놈아 어디 갔다 인제 오냐. 딱 그게 마지막 문장인데 그 문장의 의미가 자기의 뿌리로 돌아오는 거죠. 저 작가 자신에게 하는 얘기기도 하고 실제 그 문신부님 경험이래요. 문신부님한테 그렇게 들렸대 그렇게 또렷이 들렸대. 근데 작가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예, 그럼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 어떤 의미죠? 스스로에게 하는 내가 말이요? 그동안 뭐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죽을 자리 찾아서 왔잖아요. 이제 어느 땅이든 정했으니까 이제 80 넘었으니까 이제 어디로 이사가 거기서 죽어야지 이제. 군산에서요? 네, 군산에 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을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왜 하는 이제 말이기도 왔냐? 하고. 되게 신기하네요. 원작자에게 이렇게 그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저도 너무 생소한 경험이라. 뭐 당연히 이건 작가는 늘 항상 작품의 뒤에 자기 그림자가 있으니까 못 벗어나죠. 이 소설이 장편 소설인데도 저는 반나절 만에 후루룩 재밌게 쉽게 읽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현재의 그 경장편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가벼운 장편, 경장편, 짧은 장편. 그래서 이 신작 이후로 우리 황석영 작가님의 최시영에 대한 소설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다변이 없지 않아 해서 방송에 안 맞는 거 아닌가 걱정도 했습니다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네. 예. 선생님 또 뵙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